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기국가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석기와 신석기까지 배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동기와 철기, 그리고 청동기를 바탕으로 탄생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 불리우는 고조선가, 그리고 여러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생겨난 여러 초기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청동기와 철기의 보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청동기와 철기. 네, 청동기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와 만주에서 시작된 것이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치면은 약 4000년 전 쯤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청동은 그전에 썼던 석기와 다른 금속입니다. 근데 이 청동은 좀 만들기가 어려운 재료였어요. 그래서 주 재료인 구리에다가 구리가 좀 너무 무르기 때문에 이게 잘 구부러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리에다가 주석이나 또는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 가지고 만든 바로 그런 금속이 청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녹여가지고, 어쨌든 금속이나 녹여가지고 여러 가지의 원하는 모양대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충격에 약해서 좀 잘 부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리와 주석이 좀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희소성이 있는, 구하기가 어려운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지만 모든 사람들이 청동기를 썼던 건 아니고요. 일부 집단이나 지배 세력들만 청동기를 보유했고요. 주로 무기나 의뢰도구,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나 이거 있어, 청동기 있어 라고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청동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요, 이제 도구에 보면은 청동기는 제사용과 의뢰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가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칼이죠, 칼인데 비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비파 악기 있죠? 뭐 약간 바이올린 비슷한 건데요. 비파형을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 거친 무늬 거울, 지금처럼 거울은 아니지만 청동도 금속이니까 이게 비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친 무늬가 있는데 거칠어요.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등이 대표적인 청동기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동은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농기구들은 계속해서 간석기,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는 간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니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간석기를 농기구와 생활용 도구로 이용하고, 일부 지배층이나 일부 특정 세력들만 청동기를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의 사회경제를 좀 보도록 하면요, 청동기 일부 지역에서 이제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되죠. 이 밭농사 위주였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일부 밭농사보다 훨씬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성공한다라면 밭농사에서 하는 여러 농작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거둘 수 있는 작물이 바로 벼예요. 그래서 벼농사가 시작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농사 기술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 농사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예전보다 농사를 짓고 나면은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은 빈부애차가 생기게 돼요. 경제적인 격차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유재산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빼앗는 사람과 빼앗기는 사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계급이라는 것이, 드디어 청동기부터 계급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계급을 바탕으로 이제 무리를, 예전에 구석기와 신석기는 평등 사회였잖아요. 평등 사회가 아니라 이 무리를 이끄는 군장, 족장 같은 지배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또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배자들은요, 자신들이 이 무리를 이끌기 위한 명분으로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천손 의식을 내세우거든요. 하늘천. 그래서 하늘의 자손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집, 신석기 시대는 움집이 이렇게 땅을 좀 파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움집이 좀 지상가옥하게 되고요. 막 가운데 있던 화덕도 옆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뭐 네모나게 변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움집도 땅 위로 좀 올라오는 발달을 겪게 되고요. 또 하나, 청동기 시대 하면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이 바로 계급이 나타났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로 알려져 있죠. 워낙에 큰 고인들 같은 경우는 이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위에 몸돌을 옮겨야 되는데 이 몸돌 자체가 큰 것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가보면요 되게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되게 작은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명에서 넘길 수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큰 고인돌은 분명히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이런 데서 보는 큰 고인돌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가지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배자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고인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고인돌이 지정되어 있죠. 강화도하고 그리고 전라도의 화순, 고창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강화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강화도에는 오상리 고분군입니다. 우리가 강화도 고인돌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고인돌이 있죠? 사진 띄워드릴게요. 자, 이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 고인돌인데요. 그 고인돌 말고도 강화도에는 여러 곳에 고인돌 고분군이 모여있는 고인돌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오상리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약 40%에 달하는 고인돌들이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만여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북쪽에 약 만여 개, 그리고 남쪽에 3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고인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강화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화순과 고창에도 고인돌 고분군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우다 보면은 북방식 고인돌과 남방식 고인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강화도는 이 북방식 고인돌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같이 우리 오상리 고인돌 고분군에 어떤 고인돌들이 있는지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네, 돌이 위에 있는 돌이 상당히 넓죠. 이거를 어떻게 옮겼을까 생각해보면은 혼자서는 절대 옮길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고인돌, 흔히 한자로 지성묘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고인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릴 수 있는 지배층이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을 거라는 유물로 이 고인돌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에 워낙에 많은 고인돌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인돌 자체로 지배계급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조금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학설을 펼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돌 밑에 이제 돌을 고이게 되죠. 그래서 밑에 내면에서 돌을 받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밑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돌과 돌 사이에 석실을 만들고 거기다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그 위쪽에다가 돌을 올려서 막아놓은 형태가 고인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진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고 밑에 다리 두 개만 이렇게 돌로 고여놓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사면을 막아서 안에 시신을 안치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되게 작은 고인돌도 있고 꼬마 고인돌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고창, 화순, 그쪽 고인돌 고분군에 가보면은 정말 미니미 같은 고인돌들도 있거든요. 그런 고인돌들로 봤을 때 뭔가 고인돌도 모여있는 거 약간 공동묘지 같은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애기 고인돌도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면이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석실 안으로 시신이 안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석실 내부의 모습을 좀 볼게요. 이렇게 밑에 네 군데의 돌을 통해서 석실을 만들고 이 안에다 시신을 안치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나라였습니다. 은근히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곳에 고인돌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도 고인돌 공원이 있거든요. 그 당시 고인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철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철기 기원전 500년경, 지금부터 약 2500년경 전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청동기는 사용이 됩니다. 청동기는 제사용, 의뢰용, 아까 말했죠. 지배층들이, 일부 세력들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계속 사용하는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철이 많았어요. 그래서 철을 사용하고 철을 발견해서 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기는요, 청동기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요, 만들기도 쉬웠기 때문에 이제 널리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철기는 농사라든지 무기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철기의 사용은 농업 생산량과 아니면 정복전쟁의 비약적인 확대를 갖고 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로 다시 돌아가서 청동기 중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세형동검이라는 게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조선 시대,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청동검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약간 이제 좀 만주 이렇게 거쳐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우리나라만의 형식을 가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생활 무대에서만 등장하는 비파형 동검보다 조금 더 길고 가느다란 형태의 세형 동검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철기 시대에는. 그래서 이 세형 동검을 다른 말로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많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세형 동검이니까 청동기네, 청동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철기 시대에도 계속해서 청동검은 요즘으로 치면은 뭐 금, 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뭔가 명품 같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도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기 시대에도 청동은 계속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철기도 더불어 사용되어지면서 철기는 청동기보다 훨씬 더 구하기도 쉽고 제작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제 농기구라든지 무기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나간다라는 것까지 일상생활에서 철기가 이용되어진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고 정복전쟁도 활발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기 밑에 사회경제 파트에 나와 있죠. 이런 철기의 사용은 내적으로는 이제 농업 생산량이 증대하게 되어지고요. 먹을 게 많아지니까 인구가 또 늘어날 수, 먹을 게 적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근데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인구도 같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외적으로는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정치 세력들, 부족들 간의 통합과 복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래서 복속당하면 또 노예로 격화되면서 계급사회도 더 활발하게 분화가 되었겠죠. 자, 그러면서요, 또 요 시대에 여러 우리나라 한반도의 유적들에 보면요, 중국과의 교류를 나타내주는 그 유적들이 있어요. 명도전, 이게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에 사용되었던 돈인데요. 칼을 닮았다 해서 명도전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당시 중국에 사용되었던 돈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발량전, 요것도 이제 중국 진나라에서 사용되었던 돈이에요. 또 아니면 붓, 다오리 유적, 창원 저기 남쪽의 다오리 유적에서는 붓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한자를 사용했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중국과 한반도가 이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유물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성립과 정치적 편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조선의 성립이에요. 고조선의 성립.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조선은요,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형성됐죠. 지도를 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성립이 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재정일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 종교와 정치가 일치, 종교적 지배자와 그리고 정치적 지배자가 일치하는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로 갈수록 곧 제사장이 곧 지도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 왕검이라고 부르죠. 단군 왕검. 그래서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고요.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랑 같이 부른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고조선이 재정일치 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건국서라 있죠. 고조선의 건국서나 단군 할아버지가 세우게 됐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할 거예요. 뭐 선생님 다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하늘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태백산에 내려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곳에 갔더니 뭐 이렇게 내려서 그쵸? 그 천부인 그리고 풍백 오사 운사 이렇게 막 데리고 내려왔더니 나중에 이제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마늘 먹고 인간이 되고 싶어 이런 얘기 기억나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우리는
상징, 전설이나 설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상징적인 것을 찾아내 가지고 아, 당시의 모습이 이렇게 녹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인의 아들 환웅, 뭐 하늘 천손사상이 나타나는 거 있죠. 천손사상. 또 지배자들, 지배계급 출현한 거죠. 왕이 됐으니까요. 또 정치 세력의 통합과 복속. 그러니까 환인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환인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던 세력이 이 만주 지역으로 한반도 지역으로 건너와 가지고 원래 있었던 곰 부족, 곰을 토템으로 섬기는 부족, 곰을 신으로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과 연합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는 이주해 왔던 천손사상이 갖고 있는 환인 세력과 원래 토착해 있던 곰 부족이 연합을 해서 고조선을 세웠고 그 과정 중에 호랑이는 인간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호랑이 부족은 도태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합되고 환인의 이주해온 부족과 아무래도 의주해온 부족인데 뭐 여러 가지 좀 우수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토착 부족인 곰 부족이 연합하고 그런 가운데 호랑이 부족은 복속되었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풍백, 우사, 운사 이런 것들은 날씨를 관장하는 관직들이죠. 날씨와 계속 가장 관련 깊은 관직이 산업이 뭐가 있어요? 그죠? 농사죠. 그래서 농경사의 힘을 알 수 있겠고요. 또 곰, 호랑이를 섬기는 토테미즘. 우리가 보면은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부터 해서 이제 종교로 등장이 되는데 토테미즘은 특정한 동식물들 자식이 부족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하고요. 샤머니즘은요, 샤머니 그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무당이 뭐 지금이야 좀 무당 하면 당시로는 최고 지도자를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전달해준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보면 단군 제사장이지만 다른 말로 제사장은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무당의 존재가 있어서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종교를 샤머니즘이라고 하고요. 애니미즘은 이제 모든 물건들, 세상 모든 동식물들에 다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 영이 깃들어져 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사회 같은 거 보면은 뭔가 서방님이나 아니면 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면은 달에다가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 한 그릇 깨끗한 물 정화서 떠놓고서 빌고 이러잖아. 이런 것들도 다 애니미즘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조선의 이제 건국 설화를 통해서 당시 고조선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따라고 전해지는 8조법, 8조 법금 8개의 법을 통해서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료 보면요. 자, 고조선에는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하게 한다. 곡물을 배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상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곡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농경사인 것도 알 수 있겠죠. 도둑질한 자는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에서 또 사유재산이 알 수 있고요. 노비로 삼으며 노비가 있으면 주인이 있겠죠. 그럼 계급사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원을 내게 해야 한다. 여기서 사유재산 알 수 있고요. 부인은 정숙하고 신의가 있어 음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숙해야 된다. 여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직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유교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고조선의 관련 문화 범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지도를 보면요. 여기에서 만주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비파용 동검이라든지 탁자식 고인돌 이런 것들이 출토되는 범위가 되게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한다. 그래서 비파용 동검이 등장하고 탁자식 고인돌, 그죠?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출토되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조선은 이제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라고 이제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지 어쨌든 네, 넘어갈게요. 그렇게 우리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발전해 가지고 중국의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연나라고 중국에 있었던 연나라고 대립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왕위도 세습합니다. 왕위를 세습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왕위를 우리 가문 사람, 우리 집안의 자식이라든지 동생이 이렇게 물려준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진압할 수 있을 정도로 왕의 힘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위 세습은 곧 왕의 힘이 세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들이 반발을 못하는 거죠. 내가 세습을 하더라도요. 자, 그리고 이제 관직, 상, 대부, 장군 같은 관직들을 설치하면서 조금씩 나라의 모습이 세련되어져 가고 있는 체계적이어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이제 위만조선, 고조선에서 이제 위만조선이라 해서 이제 약간 그 혈통이 바뀌게 되는데요. 진한교체기라고 해서 중국이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였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시기, 그러니까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지는 시기다 보니까 중국이 되게 혼란한 시기예요. 되게 이 혼란한 시기에 중국에 살고 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중국 사람인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기록들을 보면은, 전해지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조선인의 옷을 입고 이렇게 조선말을 하면서 왔다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고조선의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넘어온 위만은요, 바로 중국 지역에 있었던 선진 문물인 철기를 본격적으로 갖고 와서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철기 문화를 갖고 오게 되고요. 자, 근데 이렇게 넘어온 고조선을 귀화해서, 고조선이 그래 너 우선 무기 갖고 있네, 너 그럼 관직 줄 테니까 네가 데려온 무리를 데리고 변방지역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위만이 오히려 힘을 키워가지고 고조선을 꿀꺽 삼키게 되죠. 그래서 그때의 조선을 위만조선이다 라고 하는데요. 위만조선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위에 있는 한나라와 고조선 밑에 있는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중개무역이라는 게 내가 뭐 생산하지 않고 전달에 사서 전달, 아니면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이익을, 아무래도 상대적 부가가치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점점 고조선이 힘이 커지면서, 위만조선이 힘이 커지면서 뭔가 한나라의 통제에서도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자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한나라가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고조선의 중개무역의 이익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 한나라는 흉노족, 이제 유목민족으로 최초로 국가를 세웠던 흉노족이 북방에 있었거든요. 그 북방민족이었던 흉노족으로부터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리고 완벽하게 제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한무제 때, 이제 고조선이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망하죠. 한무제 때 대비선은 이제 좀 진압을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한나라는 한나라에서 했던 고조 유방 때부터 계속 흉노에게 시달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조선과 흉노가 연합할 것을 우려해서, 걱정을 해서 고조선을 이제 침략해 오죠. 그래서 한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고조선이 한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한나라는 고조선 지역에 한군현이라는 걸 설치해요. 한군현. 쉽게 말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총독부를 만들었죠. 뭐 그런 총독부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군데 만들어서 한군현이라고도 하고요. 또 네 군데이기 때문에 한사군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낙랑, 임돈, 진번, 현도 네 개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세워지니까 우리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계속 독립운동을 했죠.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고조선 유민들이랑 고구려가 계속해서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없어지게 되고요, 무너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어떤 낙랑군이 313년에 고구려에 의해서 통합되어지면서 한군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냥 낙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의 선진 문물들이 한반도를 전래되어지는 그런 통로의 역할도 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해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철기 시대 초기 국가의 정치적 특징과 풍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문화가 퍼지게 되어지고, 이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고조선도 망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초기 연맹왕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부여는요, 요즘 들어서 고구려 못지않게 상당히 우리나라 두 번째 나라잖아요. 또 고구려도 부여에서 나왔고 백제도 부여의 혈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요즘 들어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모든 나라가 연맹왕국으로 발달한 것은 아니고요.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연맹이라는 얘기는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예요. 근데 아직 왕이 있기는 있는데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여러 부족장들이 연합해가지고 그중에 우리의 대표로 왕을 뽑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왕도 여러 부족장들의 대표, 그냥 반장 정도지 다른 부족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그냥 대표 정도, 지배자가 아니라 대표 정도의 왕이 있는, 그러니까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고 각 부족장들의 독립적인 권한이 강한 그런 시대를 연맹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왕국으로까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옥조, 동해, 사만은 연맹왕국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군장국가, 그러니까 부족장들에서 좀 더 군장국가 전도에서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부터 살펴보면요, 연맹왕국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중앙은 왕 직할이에요. 그래서 5개, 5부족 연맹체거든요.
부여가 오부정 연맹체고 고구려도 오부정 연맹체인데요. 왕이 다스리는 직하일도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출도란 게 있어요. 사출도는 자, 부여는 왕도인 중앙을 중심으로 지방을 동서남부 이렇게 4개 구역으로 통치를 했거든요. 사출도는 이제 부여의 중앙에서 사방으로 동서남부로 가는 큰 길과 그 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4개의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왕 하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각각 동물의 이름을 딴 대가들이 다스리는 4개의 지역,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지역 4개의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리는 각각의 지역들을 사출도라고 불리고요. 각각의 이제 다스리는 지역 사출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5개의 부족 연맹체가 되겠고요. 주로 북쪽에 있다 보니까 반농, 반목, 농사도 짓고요. 유목도 하고요.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반농사도 하고, 그러니까 좀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좀 논농사보다는 반농사 위주고요. 목축도 하고요. 말이라든지 모피, 주옥, 옥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생산했던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요 초기 국가에서는요, 좀 풍습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순장이라는 게 있죠. 보면 순정, 그렇죠. 죽으면은 그 다스리던 뭐 아내라든지 아니면은 밑에 노비들 이런 걸 같이 묻는 그런 끔찍한 풍습이 순장이 있고요. 일책 12법, 뭐 도둑질하고 이러면 12배로 갚아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형사치수제, 형의 아내가 죽으면은 동생이 형의 아내를 형수님을 아내로 취하는 그런 약간 유목민족들의 특성이에요. 자기의 부족이 갖고 있는 재산에 형이 죽었는데 형수님이 딴 데로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또 조카들이 데리고 시집가 버리면 우리 부족의 재산이 줄어들고 우리 부족의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기 위한 하나의 유목민족적 특성을 갖고 있는 형사치수제가 있고요. 또 제천행사로서 영고, 12월 달에 영고라는 제천행사,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죠. 한편은 제천행사는요, 축제를 벌이면서 뭐 이렇게 단합하는, 뭐 우리 단합 많이 하죠. 단합대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또 한편은 왕으로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왕의 권위를 보여줌으로써 너희들 나한테 복속해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길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천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구성원들의 단합을 취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왕의 권위를 보여줌으로써 복속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바로 영고라고 하는, 또는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동맹이나 무청 같은 제천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도 똑같이 정치적으로 오부정 연맹체입니다. 그래서 5개의 부족이에요. 각각 제가 또는 대가라 불리는 부족장들이 있거든요. 국가의 중요한 일은요, 이 제가회의에 각각의 부족장들, 제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제가회의라고 하는 정치의 회의가 있고요. 고구려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역사에서 좀 드물게 좀 이렇게 강성했던, 공격력이 우수했던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목축 활동도 했지만 주변에는 옥저나 동해를 침략해 가지고 뭔가 빼앗아오거나 받아오는 그런 정복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부경이라 불리는 이제 빼앗아온 것들을 쌓아놓는 그런 창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풍습에는요, 서옥제, 대리사회제라고도 하죠. 대리사회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 처가에 가가지고 뒤에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살다가 이제 장성한 다음에 돌아오는 서옥제. 여기도 마찬가지 일책 12법. 도둑질하거나 이러다 걸리면 12배를 갚아주는, 그리고 형사치수제. 아무래도 고구려도 부여계통에서 나온 나라다 보니까 부여하고 비슷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는 동맹이라는 10월 달에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자, 옥저와 동해는요, 지금 우리 한반도로 치면 동해안 지역, 함경도 쪽의 동해안, 강원도 쪽의 동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인데요. 여기는 왕이 아직 등장하지 못했고요. 군장 국가 단계에서 이제 거의 고구려에 통합이 되는데요. 그래서 군장, 당시에 옥저나 동해에는요, 읍군이나 삼로라 불리는 군장이 있어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사만에서는 신지, 읍차, 견지 이런 군장들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헷갈려. 이게 딱 말하면 사만건지 동해옥제건지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옥저는요, 고구려의 공납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고구려에 삥 뜯겼다는 얘기예요. 고구려 계속 쳐들어오면 바치고 그리고 주로 해안가 지역이다 보니까 해산물을 많이 생산을 했고요. 또 옥저의 풍습한 민며느리제 약간 대리사회제랑 좀 반대죠. 그렇죠. 어릴 때 여자아이가 시집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민며느리제라든지 대리사회제 이런 것들은요, 아무래도 고대 사회에는요,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은 바로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족 공동력, 가족이 죽으면요, 다 같이 모아서 뼈를 모았다가 썩으면 이렇게 모아서 이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해서 가족 공동력, 또는 뼈를 추스렸다 해서 이제 골장제라고도 표시되어 있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자, 동해에는요, 똑같이 고구려에 많이 삥 뜯겼습니다. 고구려에 공납을 바쳤고요. 단궁, 짧은 활, 과하마, 나무 밑에 지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작은 쪼락말 같은 거, 작은 말, 그리고 반어피, 뭐 이렇게 가죽 이런 것들이 생산되었고 고구려한테 바쳤습니다. 자, 풍습에는요, 책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부족 간의 영역이 있으면은 다른 부족의 영역이 침범하지 않는 거. 침범하게 된다라면은, 침범했다가 걸리면은 이제 말이나 가축이나 곡식 등으로 배상해주는, 그러니까 각각 부족 영역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죠. 그런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고요. 족외혼, 같은 시족끼리는 결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동성도 뭐 이런 게 많이 풀리긴 했지만 되게 좀 아직도 꺼려하시는 그런 어른들 계시죠. 족이랑 같은 족 내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다른 시족이랑 결혼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무덤, 집터가 여자, 한자, 여자형, 그리고 철자형의 집터들이 발견됩니다. 요거는 주로 한국사 능력시험 이런 데서 많이 문제로 등장하거든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해에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사만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사만입니다. 자, 여기도 아직 왕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마한, 진한, 변한 3개의 사만이 있었죠. 그래서 마한에는 54개의 소국이 있었다고 하고요. 진한과 변한에는 각각 12개의 소국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장의 그런 소국, 54, 12, 12이면 몇 개입니까? 그렇죠? 78개. 78개의 소국을 각각의 군장들이 다스리게 되고요. 마한의 목지국, 지금의 천안쯤에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되어지는데, 목지국이 가장 컸다고 해서 마한의 목지국이 사만의 맹주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재정분리 사회예요. 그래서 신지나 읍차라고 불리는 군장들, 신지, 견지, 읍차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요. 천군이라 불리는 종교적 지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할게요. 자,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사만 지역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아무래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잖아요. 평야지대잖아요. 그래서 벼농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또 특히 변한 지역에서는 철 생산이 활발해서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풍습에는 이제 소도라는 게 아까 있죠. 소도가 바로 천군, 종교적 지도자인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인데요. 이 소도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소대예요. 소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소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대 왼 위에는 새가 달려 있죠. 새는 당시 옛날 사람들, 인간의 가장 오래된 꿈 중에 하나가 하늘에 나는 거죠. 이 새는요, 하늘에 있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메신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표시한 소대가 있으면 소도.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죠. 아무래도 범죄자가 소도로 도망가면 아예 잡지도 못했다. 이만큼 신성한 것, 구분되어져 있다. 재정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둘에 많이 들어오죠. 서로 도와주는.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짓거다 보니까 이런 서로 돕고 도와주는 두레라는 풍습들도 생겼고요. 또 농사와 관련된 5월과 10월 달에 농사를 이제 시작하는 5월, 그리고 추수하는 10월달에 계절제라는 5월제, 10월제라는 그런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사료 하나씩만 보고 마칠게요. 자, 부여, 나라에는 왕이 있다. 모두 가축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여 마가, 우가, 절가, 구가 등이 있다.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는데, 사출도는 각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지역들이죠. 왕이라고 하더라도 간섭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큰 곳은 수천 가구이며 작은 곳은 수백 가구였다. 그래서 부여에 대해서 중국의 역사책에 실려져 있고요. 고구려, 본디 5부족이 있었으니 부여도 5부족, 고구려도 5부족, 연노부, 전노부, 승노부, 관노부, 계류부가 그것이다. 본래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해요. 지금은 계류부에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계류부가 고주몽 있죠? 네, 원래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다가 아무래도 힘이 약해지니까 계류부가 차지했던 것 같아요. 혼인을 맺을 때 혼산날이 결정되면 여자 집의 본치 뒤편에 작은 집을 지었는데 이를 서옥이라고 한다. 서옥지에 얘기하고 있네요.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신랑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서 서옥지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고요. 자, 옥조와 동해. 옥조에는 왕이 없으며 읍락에는 각각 대리 있는 우두머리가 있다. 자, 이때 우두머리 누구예요? 그렇죠. 읍군이나 삼로가 되겠죠.
동해에는 대군장이 없고 읍군 삼로 등이 있어 하오를 통치하였다. 하오 그냥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만은 마한이 사만 중에서 가장 강대하였다. 마한이 마한지난 변종이 가장 먼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종족들이 함께 왕을 세워 목지국에 도읍하였는데 전체 사만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였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한에 54개, 진안과 변환에 12개 각각의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두를 아우르는 지배까지는 아니라도 대표를 하는 역할이 바로 목지국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들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